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 중에서 지난해 4.13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선거에 동원하려는 문건이 나와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계속 자리해 주시고요. 네. 예.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 변호사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이죠, 목요일. 하도 먹방을 많이 찍으시길래 개인적으로 목요일인가 하는 생각이 오자마자. 갑자기 들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정 기자님. 네. 청와대 문건이 무슨 뭐 판도라의 상자니 어쩌니 하다가 이게 문건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네. 이걸 뭐 노다지라고 불러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네. 문제는 잠깐 제가 이제 주제 설명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것 중에는 4.13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선거에 동원하라 이런 식의 문건이 나왔어요. 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예, 뭐 그렇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낸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뭐 선거에 동원하려 했다라는 내용의 문건이 정무수석실 캐비넷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정부 지원 세력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독려를 해라. 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살기 협의회 같은 보수단체의 이름이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면은 그야말로 이제 관건 선거를 한 셈이죠. 네. 관제 데모, 뭐 관건 선거 말기만 했었는데 네.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불과 몇 년 전에 이런 식의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건 자체에 아예 이름들이 다 적시가 돼 있는 거네요. 뭐 자유총연맹도 있었고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가 있었고요.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은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최 교수님. 네. 그러면 이거는 누가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가 있잖아요, 이거. 누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 뭐 개인적인 그렇죠. 생각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결론은 결국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비서실장을 통해서 보고가 됐겠지만 네. 이 내용 예를 들면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특히 관제데모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치 기간 동안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를 도와주려고 하고 지지하려고 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는 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엄마부대도 그렇고 뭐 문제만 있으면 세월호 사건 때도 보세요. 엄마부대 나와가지고 폭식 그런 거 하고요. 네.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는데 그 모든 행동에 경제적 지원을 결국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 물론 청와대가 직접 돈은 주지 않았지만 정경련한테 압력을 넣어서 정경련이 또 지원하도록 만들고 이런 구조가 계속 형성됐다고 하면 이 내용은 비서실장까지도 충분히 갔을 거라고 보고요. 또 비서실장은 일정 부분 대통령에게 그런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네. 그 위에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무수석실 그리고 이제 가장 키면으로 보이는 허영준 행정관 네. 국민소통비서관실의 그 허 행정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요. 그 과정을 보면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뭐랄까요 그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블랙리스트와도 연관이 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라고 그래서 지원해야 될 대상만 따로 뽑아가지고 그 단체만 지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또 이렇게 너무 편향적인 지금도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나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우병우 재판에 보면요 나와가지고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분들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 그러게요. 분들 아직도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돈을 지원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청와대가 얼마나 이념적으로 자기와 생각이 같은 단체와 집단만 지원하려고 했던 아주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헌법의 가치를 위반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최진봉 교수님은 박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저는 알고 것이라고 있었다고 보고, 봅니다. 또 중간에 이제 그때 비서실장은 국정원장에 있었던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있었고 현규안 정무수석이 네, 있었던 그랬었죠. 당시의 문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까지 다 연관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지금도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백 변호사 지금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이른바 윗선에서 행동대장을 했던 사람이 얘기가 잠깐 나왔던 허현준 네. 청와대 이름이 참 국민소통 비서관이에요. 하필 이렇게 소통을
근데 소통을 굉장히 특별한 분들하고만 했어요. 특정 국민들하고만 소통을 한 어떻게 거죠. 소통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 등을 동원해서 관제 데모를 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일단 그게 의혹 단계였는데 그 의혹 때문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거의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줄 만한 문건이 나온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물론 이 문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어쨌건 4.13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이용해서 이제 4.13 총선에 좀 지원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나왔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이건 관권 선거를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죠.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밝혀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거 누가 책임지죠? 그거 누가 법적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 얘기를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무수석실에서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최윗선에서 지시가 있거나 최윗선의 동의가 없이 이걸 진행을 한다는 거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하려고요. 아니, 그럼 백 변호사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나중에 솔직히 사실 이렇게 수사를 해보다가 누군가를 이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누군가 특정 의원을 예를 들어서 당선을 시켰다라는 것까지 혹시 나온다면 네. 그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 당선이 됐다는 걸 지금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 윗선의 지시가 어디까지인지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들을 이제 검찰 특수 일부에 지금 배당을 했단 말이에요. 특수 일부에서 이게 작성자가 누구고 작성 경위가 어떻고 하는 것만 파악하기 위해서 특수일부에 이 문건을 넘겼다라는 거는 그거는 완전 넌센스고요. 지금 검사도 특수일부에서 8명으로 충원을 했어요. 8명이면 특수부 2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검사가 투입됐다는 건 이 문건으로 새로 수사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걸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지금 내용도 만약에 관권 선거 이렇게 보수단체 지원을 해서 선거에 이용을 했다면 이건 전형적인 직권남용죄잖아요. 그럼 이 직권남용죄가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만에 하나 뭐 지금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거나 동의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된다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 과정에서 좀 소위 말하는 지연책을 쓴다라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죠. 네. 발가락이 아파서 못 나온다 뭐 이러면서 허리가 아프고 뭐 이러면서 계속 원래 지병이 많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근데 이제 그게 지연책을 쓰는 것처럼 인식이 좀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그 의도를 물거품으로 만들 내용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 정도까지?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데 또다시 추가로 띄울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혹시라도 지금 백 변호사 얘기는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가 박 전 대통령이 10월 구속기간 16일이죠. 만료 이후에는 불구속에서 재판을 받고 네. 싶어서 계속해서 지연 전략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문건들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도 추가 기소가 되면 네. 그게 소용이 없어진다. 그렇죠. 그런 그럼 다시 말씀을 또 6개월이 이제 또 구속기간이 확보가 늘어날 수 되니까. 있으니까요. 야, 지금 백 변호사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셈인데 최 교수님 네. 이게 박근혜 정권에서 돈을 줄 때도 그냥 주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수 단체들끼리 이른바 시험도 봐가면서 돈을 줬다면서요. 또 그러니까 평가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얼마나 집회를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정부를 보호하고 옹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뛰었냐를 경쟁을 평가해서 시켰던 거예요, 그렇죠. 경쟁을. 그래가지고 돈 지원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보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정부에 좋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네. 더 적극적으로 자극적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세월호의 그 광화문에 텐트 쳐놓고 있는 분을 공격한다거나 네. 아주 날선 비판을 한다거나 빨갱이라고 하는 색깔론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이나 진보적 성향의 뭐 야당이든 아니면 어떤 단체들이든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충성 경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색깔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든 예. 그렇죠. 그렇게 돼서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보수 단체들은 경쟁적으로 더 자극적인 발언이나 자극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결국 이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았잖아요. 엄마 부대든 어버이 연합이든 그런 행동들을 지금 돌아서 보니까 이 자료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그 뒤에 정부가 그걸 부추기고 정부가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그걸 더 확대 재생산하도록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국정농단과 함께 우리 사회를 전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뽑아놨더니 결국 자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잘못된 정치 통치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100% 통합이 결국에는 본인의 뜻에 맞는 100% 통합이었다는 그런 건데
이 와중에 정 기자님, 네. 이제 정무수석, 정책조정수석실이었나요? 네. 그때 기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거, 아까 한 3시쯤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수석 대변인이 네. 그 문건 500 사건의 제목 일부하고 일부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었다고, 오늘 발표 내용이 뭐였죠? 일단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은 일단 뭐 첫 번째는 이건데, 그러니까 일단 보수 단체들에 대한 그 기금 지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특정한 이념의 확산을 계속 이제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뭐 청년과 해외 보수 세력을 뭐 육성을 하라. 그다음에 국정 환경 진단 및 운영 기조라는 문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수 농객 육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데올로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파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2015년 7월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신생 청년 보수 단체들에 대한 뭐 관련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 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뭐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서울시 관련된 내용도 있고,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지원을 배제했다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네. 그렇게 지원을 배제했던 문화예술기가 있는가 하면 화이트리스트라고 불러야겠죠.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단계도 있었다라는 게 이 문건으로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백 변호사, 네. 그러면 뭐 받으셨어요? 네? 뭐 받으셨어요? 뭘 받았나요, 아니 제가? 보수 농객 지원책이 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보수 농객인가요? 아니 혹시 뭐 궁금해, 진보인지 중도인지 보수인지 전 잘 궁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받으신 게 있나 싶어서. 저는 없네요. 없어요? 네, 저는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로 보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제가 그럼 이게 지금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받았으면 문제될 건 없죠. 사실 법적으로는 정부가 잘못한 건 잘못했지만 근데 정부가 받았다고 해도 정부가 어떻게 되냐고. 정부요? 정부가 뭐냐고요? 정부가 잘못한 게 뭐냐고요? 정부가 잘못한 거는 이거는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문제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뇌물죄 대상도 아니고 뭐 김영란법 대상도 아니고 그럼 준 사람도 역시 처벌 안 받죠.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면서 뭐 배임수재죄나 배임수증죄도 아니고 뭐 유리하게 말아달라는 취지로 뭔가를 받았다고 해도 어찌 보면 이게 법의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 저도 많이 출연했던 것 같은데 그 세월호 그 유가족들이 김현 의원과 함께 뭐 그 대리기사 폭행했던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부각하라는 취재 내용도 저번에 그 자료에 좀 포함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세월호 유가족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언론을 이용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한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까 정책조정수석실이죠. 지금 국정상황실인데 여기서 나온 504건 말고 국가안보실에서 나온 건 오늘 발표 안 했어요. 그건 이제 그건 일요일 날 한대요. 일요일 날 한다는데. 또 정리를 한답니까? 네, 또 정리를 해서 좀 분류해서 한다는데 일요일 날 나올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예고가 된 게 사드. 그다음에 한일 위안부 협상 관련된 문제들이 들어있을 거로 좀 추정이 되는데 사드 관련해서도 불투명성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 때문에 좀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이번에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굉장히 좀 폭발력이 큰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발표된 것 중에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 보수농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이런 거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문건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거는 증거능력이 부여돼서 증거로 제출이 되면 사실상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 삼성과 관련된 뇌물죄 재판은 끝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렇게까지? 파괴력이 있는 일단 제목만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뭐 질문 드리면서 초반에 백 변호사가 뭘 지원받았냐고 한 것은 순수하게 농담이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만큼 이제 아까 이제 정 기자가 설명을 해주신 게 오늘 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하신 내용 중에 주요한 내용이 보수 농객을 지원을 하라. 그래서 청년들을 해외 육성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국민들의 머릿속까지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할지까지도 주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라는 부분이 드러나는 게 하도 충격적이어서 제가 백 변호사한테 이제 농담 삼아 가볍게 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 교수님. 예. 그래서 그럴까요? 이런 게 이게 보수 단체 사람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과거의 정권들의 문제점들이 자꾸 불거지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뭐 보수 야권이라는 표현이 좀 새로운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 과거에 뭐 새누리당 시절에 이렇게 박 정권과 가까이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까지도 이게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들어서일까요? 이게 자꾸
공개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있겠죠, 아무래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발표와 함께 여러 가지 직접적인 연관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친박이라고 분류되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 뭔가 자리도 한 자리 하고 그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면서 이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직접적 연관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정치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네. 이런 짓을 한 정부 밑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거기서 뭔가 자기 이익을 취득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고 주요 관료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나중에 총선까지 연결돼서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죽길 살기로 지금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국민의 관점에서 얼마나 이게 한심하겠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 예전에 2012년에 그 NLL 대화로 그건 사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거 얘기하면서 전혀 문제 없다고 그렇게 밝혀가지고 대선에 영향 미치려고 하고 그랬던 적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지금 박수현 대변인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법률적 검토 충분히 거쳐가지고 비밀과 연관되거나 만약에 기록물법에 어긋나는 내용들은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목록만 얘기하고 사본으로 회의록 뒤에다가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적은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요. 뭐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밖에 안 돼요. 그냥 예전에 잘못했던 거 덮고 가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이 국정농단의 사태에 어떤 게 진실인지를 알고 싶어 하고 정말 그 국가기록물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라면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요. 국가기록물법의 원래 취지가 뭡니까? 공개하는 게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밀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국가의 안보와 보안과 관련된 부분만 감추자고 하는 것이 보여주지 않자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인데 지금은 아무거나도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백 변호사가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법률적인 검토가 들어가 있는 데고 또 지금 이제 최 교수님께서는 그 왜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나오는지도 설명을 이제 본인의 의견을 밝혀주셨지만 어쨌거나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냥 정치적인 데서 그치질 않고 고발까지 했습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을. 네, 예, 문건 공개 했죠. 위반이라고.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상황 전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치적 불안감의 표현. 정치적 이런 불안감의 생각이 표현? 듭니다. 사실 뭐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거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상 비밀 아니, 누설 제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시청자분들이 알고, 아셔야 그래서 돼요.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기록관리법 위반 두 가지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는데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자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심히 살펴보시면 박수현 대변인이 내용을 쭉 읊어주는 게 아니라 제목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안에 내용까지 전부 공개를 하게 되면 진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민정수석실에서 처음 나온 자료를 7월 3일 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1일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그러니까 과거에 NLL 대화로 그 사건 관련해서도 결국 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인정이 안 됐죠. 그 왜 안 됐을까요? 그때는 국정원에서 만들었으니까. 아니 그리고 또 사본이었기 때문에. 네, 사본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제목만 발표를 하고 검찰에 넘긴 게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나름 확실하게 법률적 검토를 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물론 이 발표 자체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뭐 야당의 비판은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유한국당이 입을 타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 건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이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특수일부에 8명의 검사가 있는 곳에 이 청와대 문건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정농단에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어요. 가능하죠. 그게 충분히. 누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불안감에 이건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단 선제적으로 이건 형사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우리 고발합니다라고 하면서 청와대를 조금 이 속도를 늦추게 만들어 보려는 하나의 정치적 뭐 셈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다 없다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가장 쉽게 이게 지정 기록물일 때는 공개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에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정 기록물이 아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다 막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황교안 권한대행까지도 지금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이런 반박이 또 이제 여권이라든가 공개를 주장하는 쪽, 공개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황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혹시?
네, 뭐 그렇죠. 이렇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게 뭐 대통령 기록물이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네. 일반 기록물이 있고 이건 뭐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비밀 기록물이 있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관, 그러니까 비치 인가권이 있는 사람들만 열어볼 수 있는 거고 네, 마지막에 지정 기록물인데 이 지정 기록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를 짜놓은 것도 지정을 목록도 해놔서 예. 네. 그러니까 목록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게 지정 기록물이고 어떤 게 일반 기록물이고 그거를 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면 황교안 총리를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 권한대행을. 뭐 그런 이제 뭐 네티즌들의 의견들이 있죠. 그런데도 어쨌거나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거는 뭐 최 교수님 아까는 이제 강력하게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대로는 여전히 나와요. 특히 NLL과 관련해서 저도 NLL 대화로 공개됐을 때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만 공개가 돼야 되냐. 왜 대통령이 청와대가 중요한 국정 수행을 했던 것들이 일일이 다 까발려지게 되면,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어느 정권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도 그때는 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도 이제 그때 제가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걸 아시는 분들은 너 그때는 막아야 된다고 했고 왜 지금 공개하는 걸 찬성하느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 간의 어떤 문제잖아요. 사실 NLL 사건은 NLL 같은 경우에는 남한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네. 남한과 북한 간의 네.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참 중요한 문제죠.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대화 내용이나 그 정상급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밝혀져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정상끼리 만나서 국가 간에 필요한 부분을 논의한 내용이니까 그것까지 밝혀지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런 자료들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지금 박수현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보면요. 이게 밝혀져서 국가의 큰 무슨 보안이나 안보에 문제가 되거나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치명적인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국가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지금 목록으로 쭉 나온 걸 지금 오늘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목록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범법행위와 가깝고요. 제가 볼 때는 저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걸 증명해내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밝혀진다고 해서 그게 무슨 국가 안보가 중요한 문제가 있고 국가 기밀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도 박수현 대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목록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법률적 검토를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서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해서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되는 걸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내용의 그 목록들만 얘기한다고 보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저는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어떤 내용이다까지 다 밝혔으면 분명히 이보다 훨씬 더 큰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그걸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안보나 아니면 외교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 대통령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적인 방법으로 국가 통치 권력을 이용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춰주기 위해서 국가기록물관리법이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밝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자꾸 이런 거를 이제 거듭해서 여쭤보냐면 최근이라 몇 년 동안에 뭐 문건 내용 같은 게 나올 때마다 이게 이상하게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내용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이걸 공개한 것 자체를 가지고 뭐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백변호사 혹시 이번에는 물론 이제 당시에는 뭐 집권 여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쨌든 혹시라도 뭐 여론의 향방이라든가 법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문건 유출 공개 쪽으로 이게 좀 이상하게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별로 없을까요? 저는 이번에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힘이 있는 쪽에서 공개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이제 그럼 공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생각해 되니까. 보시면 정윤회 문건 파동 때도 그 문건 내용의 진위가 중요한 거였는데 그 문건을 유출한 게 국기문란행위가 됐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걸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표현까지 했는데 그렇죠. 찌라시를 유출한 게 국기문란행위가 되면서 그 내용도 그냥 자연스레 거짓인 것처럼 하면서 묻혀졌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을 쭉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계속 또 야권에서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 물론 법률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자체가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 그 지정 기록물은 다 국가기록원으로 갔잖아. 이게 이제 첫 번째 논 건데 다른 게 갔을 수도 있죠. 이제 뭐 내용 자체가 이게 원본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정해야 될 거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좀 남아있는데 그걸 섣불리 공개한 게 아니냐라는 법률적인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지금 이번에는 내용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안보나 아니면 외교상의 비밀이나 이게 공개가 됐을 때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지워지는 내용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된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대통령기록관리법이라는 걸 제정한 입법 취지가 맞나요?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국민 여론들도 그렇고 아마도 이번에는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는 되겠지만 공개한 거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결국 이 문건의 내용 그리고 이 문건의 내용이 지금 재판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리고 이 문건의 내용을 가지고 추가로 또 누군가가 관련돼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을지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조사를 받아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이쪽으로 관심사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자꾸 백 변호사가 자꾸 저한테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중간에 야, 이게 왜 이것들을 논의의 어떤 공개냐 내용이냐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 취지가 뭔지를 시청자분께 설명을 좀 했어요. 대통령 기록물의 입법 취지가 뭐길래 우리가 이거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변호사로서 주장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청와대에서 생성된 자료라고 보면 되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 중에서도 정말 대외적으로 알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뭐 국가 안보나 좀 여러 가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는 걸로 딱 묶어서 30년 동안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알려졌을 때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알려졌을 때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걸 만들어서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자라는 거였는데 지금 내용은 검찰과 특검이 어떻게든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로 찾고 싶어 했던 자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니까요. 공개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범죄를 덮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입법 취지하고 지금 이거를 비공개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설사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취지로 지정 기록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만드는 건 전 정권에서 하는 겁니다. 전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지정 기록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은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는 이유로 전혀 공개를 하지 못한다? 그건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그런 취지로 제가 아까 입법 취지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린 겁니다. 정 기자님. 네. 백성문 변호사가 내용에 관해서 공개라고 얘기를 해도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단언을 해주셨으니까 네. 우리는 백 변호사를 믿고 내용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백 변호사가 책임을 질 겁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이제 이번에 발견된 거에 관해서는 얘기를 거의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안 해주셔서 내용을 잘은 모르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SNS 장악 문건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보고서가. 네, 그랬죠. 이번에도 사실 이번에 나온 것도 선거 개입 얘기가 나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어쩌면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당시에 말씀드린 SNS 보고서라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세계일보가 한번 공개를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런 겁니다. 지난 2011년 그 11.6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된 이후에 그때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그 선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SNS를 뭐 일종의 이제 진보나 아니면 청년층에서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뭐 보수 진영에서 유리하도록 여론 지형을 바꾸자.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상의 여론 조작을 공모를 한 거죠. 그래서 뭐 SNS에서 뭐 내년 총선 대비 입지자들의 뭐 학교나 뭐 지역 그런 커뮤니티를 뭐 강화를 하라 하여튼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 위주로 활동을 하다가 선거 때 되면 그거를 전환하라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것도 국가정보원에서 이렇게 국내 정치에 개입한 흔적이고 이거는 총체적으로 딱 보면은 국가기관이 뭐 선거에 개입한 정황으로 딱 봤을 때 이거는 정말 그 박근혜 정부의 이런 보수단체 동원과 딱 맞아떨어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결국에는 그때 했던 그런 문건의 보고서에 같은 내용이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네, 그렇죠. 뭐 허현준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주옥순 업무부대 대표하고 90여 차례 통화를 했는데 그 선거를 앞두고 3, 4월에 한 50여 차례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미뤄봤을 때도 그런 의구심이 좀 들죠. 최 교수님.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은 이제 이번에 발견된 문건 내용은 잘 정확하게는 다 모르니까 지금 이제 결국엔 비슷한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시의 SNS 보고서라는 거를 예. 국정원이 만들었고 그렇죠. 그 국정원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냥 뭐 SNS 친구처럼 활동을 하다가 예. 선거에 딱 돌입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평소에 예.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국정원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걸 이명박 전 대통령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아니, 생각해보세요. 최소한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만들면요. 당연히 대통령까지 보고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어떤 곳입니까? 네. 최고의, 최고란 표현이 좋은 표현이 있을 고 나쁜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최고의 정보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원이 이거 국내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SNS에 대해서 정치와 관련돼 선거와 관련돼서 정보를 생산하고 그 정보를 정무수석실의 행정관에게 전달하고 그 행정관은 정무수석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주면 그거는 파쇄기를 통해서 없애버리고 그럼 정무수석은 이걸 보고받고 그냥 혼자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니 참모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을 거면 이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무수석 입장에서 당연히 국정원에서 고급 정보를 가져왔으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고했을 가능성은 저는 99%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나온 내용을 보고 안 하면 제가 볼 때 나중에라도 원세훈 그때 당시 국정원장하고 대통령도 친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접 보고는 안 하더라도 국정원에 생산된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들은 대부분 요약본으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TF 만들어서 지금 국정원 개혁과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낱낱이 밝혀내서 책임 있는 사람 처벌해야 됩니다. 국정원이 언제까지 이렇게 정권의 노리개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국내 정치 개입하지 말고 국정원의 원래 취지대로 대공 업무를 하고 또 우리나라 보안과 안보에 관련된 내용을 해야죠. 그거보다 이거에 더 열심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과제 중에 하나로 했고 국정원 내에도 13가지인가요? 재수사 들어갔지 않습니까? 한번 그 부분은 분림없이 국민들도 기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최 교수님께서 저는 몰랐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원세훈 전 의장이 친하다는 것까지. 친합니다. 친하세요? 네. 아. 시장할 때 부시장 하지 않았나요? 정부부시장? 그렇구나. 그랬었죠. 서울시장 할 때. 네.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국정원장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가슴이 아프실 것 같은 게 이게 24일 날 원세훈 전 원장 결심 공파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보고서 내용이 그 증거로 채택이 됐나요? 어떻게 돼? 제가 알기로 증거 채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마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재판부 참고자료 형태로라도 제공되지 않았을까 일단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재판에 그렇게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하겠지만 저는 지금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SNS 보고서 지금 이 보고서도 그렇고 지금 국정원 TF팀에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병규 전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보수단체 지원한 적 있다. 이제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재수사나 또 관련된 혐의를 조사하다 보면 지금 이 현재 혐의하고 일치하지 않는 또 다른 혐의가 있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또 처벌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네, 그렇죠. 맡고 있는 게 결심공단이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내려온 거죠? 파기환송돼서 내려온 거니까요. 이거 외에 또 다른 혐의가 인지가 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또 수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될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일단 이번 재판에는 이 지금 보고서가 지금 현재 재판의 그 자료로 들어가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 기자님. 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굳이 약간 비슷한 상황이라서 추론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당시에 SNS 보고서를 가지고 재판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우리가 캐비넷에서 새로 발견된 것들,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것들, 또 이제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것들 또 나오고 있잖아요. 또 이제 그렇죠. 또 1층부터 다 뒤지기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말 글자 그대로 국정농단 재수사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뭐 좀 빠른 어떤 예측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될 것으로 지금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일단 뭐 청와대에서는 이런 문건들을 찾아서 지금 뭐 공소 유지를 위해서 지금 특검이나 아니면 검찰 쪽에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뭐 핵심 증거들, 그러니까 뭐 삼성과의 이런 연결고리라든지, 또 그 국민연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 부분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공소유지에 뭐 도움이 될 걸로 보이고, 그거 외에도 이런 뭐 이렇게 보수단체들을 동원했다든지, 아니면 뭐 서울시장 관련된 내용이 있다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은 뭐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이게 그 수사가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다만 폭발력이 굉장히 큰
어떤 폭탄은 될 수도 있다. 네, 충분히. 엄청난 사정 중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정 네, 중국. 그렇게 걱정되고요. 늘렸다는 것 자체가 힌트예요. 저는 지금 현재 공소유지만을 위해서 특수일부가 8명을 충원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백 변호사가 문건의 내용에 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해도 됐다는 것을 하나를 보장을 해줬고 또 특수일부가 8명의 검사가 중원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사정 정국이 일어날 것을 또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세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데모를 했다는 의혹으로 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일단 그게 의혹 단계였는데 그 의혹 때문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거의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줄 만한 문건이 나온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물론 이 문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어쨌건 4.13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이용해서 이제 4.13 총선에 좀 지원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나왔다라는 건 네. 말 그대로 이건 관권 선거를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죠.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밝혀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거 누가 책임지죠? 그럼 누가 법적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 얘기를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무수석실에서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최윗선에서 지시가 있거나 최윗선의 동의가 없이 이걸 진행을 한다는 거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하려고요. 아니 그럼 백 변호사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나중에 솔직히 사실 이렇게 수사를 해보다가 누군가를 이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누군가 특정 의원을 예를 들어서 당선을 시켰다라는 것까지 혹시 나온다면 네. 그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 당선이 됐다는 걸 지금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 윗선의 지시가 어디까지인지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들을 이제 검찰 특수일부에 지금 배당을 했단 말이에요. 특수일부에서 이게 작성자가 누구고 작성 경위가 어떻고 하는 것만 파악하기 위해서 특수일부에 이 문건을 넘겼다라는 거는 그거는 완전 넌센스고요. 지금 검사도 특수일부에서 8명으로 충원을 했어요. 8명이면 특수부 2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검사가 투입됐다는 건 이 문건으로 새로 수사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걸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미. 지금 내용도 만약에 관권 선거 이렇게 보수단체 지원을 해서 선거에 이용을 했다면 이건 전형적인 직권남용죄잖아요. 그럼 이 직권남용죄가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만에 하나 뭐 지금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거나 동의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된다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 과정에서 좀 소위 말하는 지연책을 쓴다라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죠. 네. 발가락이 아파서 못 나온다 뭐 이러면서 허리가 아프고 뭐 이러면서 계속 원래 지병이 많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근데 이제 그게 지연책을 쓰는 것처럼 인식이 좀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그 의도를 물거품으로 만들 내용이 될 가능성이 분명 있어요. 그 정도까지?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데 또다시 추가로 띄울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건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혹시라도 말씀드릴 지금 것 백 변호사 얘기는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 중에서 지난해 4.13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선거에 동원하려 한 문건이 나와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정상근 기자님 계속 자리해 주시고요. 예.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 변호사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이죠, 목요일. 하도 먹방을 많이 찍으시길래 개인적으로 오자마자 목요일인가 이러세요, 하는 생각이 오자마자. 갑자기 들었습니다. 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정 기자님. 네. 청와대 문건이 무슨 뭐 판도라의 상자니 어쩌니 하다가 이게 문건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네. 이걸 뭐 노다지라고 불러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잠깐 제가 이제 주제 설명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것 중에는 4.13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선거에 동원하라 이런 식의 문건이 나왔어요. 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예, 뭐 그렇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낸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뭐 선거에 동원하려 했다라는 내용의 문건이 정무수석실 캐비넷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정부 지원 세력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독려를 해라. 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살기 협의회 같은 보수단체의 이름이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면은 그야말로 이제 관권 선거를 한 셈이죠. 네. 관제 데모, 관건 선거 말기만 했었는데 네.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불과 몇 년 전에 이런 식의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말씀하신 것들 하면 문건 자체에 아예 이름들이 다 적시가 돼 있는 거네요. 뭐 네, 자유총연맹도 있었고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가 있었고요.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은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습니다. 최 교수님. 예. 그러면 이거는 누가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가 있잖아요. 이거 누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 뭐 개인적인 그렇죠. 생각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결론은 결국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비서실장을 통해서 보고가 됐겠지만 네. 이 내용 예를 들면 특정 기금 지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특정한 이념의 확산을 계속 이제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뭐 청년과 해외 보수 세력을 뭐 육성을 하라. 그다음에 국정 환경 진단 및 운영 기조라는 문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수 농객 육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데올로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파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2015년 7월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신생 청년 보수 단체들에 대한 뭐 관련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 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뭐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서울시 관련된 내용도 있고,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지원을 배제했다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네. 그렇게 지원을 배제했던 문화예술기가 있는가 하면 화이트리스트라고 불러야겠죠.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단계도 있었다라는 게 이 문건으로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백 변호사, 네. 그러면 뭐 받으셨어요? 네? 뭐 받으셨어요? 뭘 받았나요, 아니 제가? 보수 농객 지원책이 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보수 농객인가요? 아니 혹시 뭐 궁금해, 진보인지 중도인지 보수인지 전 잘 궁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받으신 게 있나 싶어서. 저는 없네요. 없어요? 네, 저는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로 보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제가 그럼 이게 지금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받았으면 문제될 건 없죠. 사실 법적으로는 정부가 잘못한 건 잘못했지만 근데 정부가 받았다고 해도 정부가 어떻게 되냐고. 정부요? 정부가 뭐냐고요? 정부가 잘못한 게 뭐냐고요? 정부가 잘못한 거는 이거는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문제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뇌물죄 대상도 아니고 뭐 김영란법 대상도 아니고 그럼 준 사람도 역시 처벌 안 받죠.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면서 뭐 배임수재죄나 배임수증죄도 아니고 뭐 유리하게 말아달라는 취지로 뭔가를 받았다고 해도 어찌 보면 이게 법의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 저도 많이 출연했던 것 같은데 그 세월호 그 유가족들이 김현 의원과 함께 뭐 그 대리기사 폭행했던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부각하라는 취재 내용도 저번에 그 자료에 좀 포함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세월호 유가족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언론을 이용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한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까 정책조정수석실이죠. 지금 국정상황실인데 여기서 나온 504건 말고 이제 국가안보실에서 나온 건 오늘 발표 안 했어요.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가 박 전 대통령이 10월 구속기간 16일이죠. 만료 이후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네. 싶어서 계속해서 지원 전략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문건들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도 추가 기소가 되면 네. 그게 소용이 없어진다. 그렇죠. 그런 그럼 다시 말씀을 또 6개월이 이제 또 구속기간이 확보가 늘어날 수 되니까. 있으니까요. 야, 지금 백 변호사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셈인데 최 교수님, 네. 이게 박근혜 정권에서 돈을 줄 때도 그냥 주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수 단체들끼리 이른바 시험도 봐가면서 돈을 줬다면서요. 또 그러니까 평가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얼마나 집회를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정부를 보호하고 옹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뛰었냐를 경쟁을 평가해서 시켰던 거예요, 그렇죠. 경쟁을. 그래가지고 돈 지원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보수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정부에 좋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네. 더 적극적으로 자극적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세월호의 광화문에 텐트 쳐놓고 있는 분을 공격한다거나 네. 아주 날선 비판을 한다거나 빨갱이라고 하는 색깔론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이나 진보적 성향의 뭐 야당이든 아니면 어떤 단체들이든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충성 경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색깔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든 예. 그렇죠. 그렇게 돼서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보수 단체들은 경쟁적으로 더 자극적인 발언이나 자극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결국 이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았잖아요. 엄마 부대든 어버이 연합이든 그런 행동들을 지금 돌아서 보니까 이 자료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그 뒤에 정부가 그걸 부추기고 정부가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그걸 더 확대 재생산하도록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요 국정농단과 함께 우리 사회를
전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뽑아놨더니 결국 자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잘못된 정치, 통치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100% 통합이 결국에는 본인의 뜻에 맞는 100% 통합이었다는 그런 건데 이 와중에 정 기자님 네. 이제 정무수석 정책조정수석실이었나요? 네. 그때 기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거 아까 한 3시쯤에 청와대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네. 그 문건 500 사건의 제목 일부하고 일부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었다고 오늘 발표 내용이 뭐였죠? 일단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은 일단 뭐 첫 번째는 이건데, 그러니까 일단 보수 단체들에 대한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특히 관제대모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치 기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를 도와주려고 하고 지지하려고 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는 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엄마부대도 그렇고 뭐 문제만 있으면 세월호 사건 때도 보세요. 엄마부대 나와가지고 폭식 그런 거 하고요.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는데 그 모든 행동에 경제적 지원을 결국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 물론 청와대가 직접 돈은 주지 않았지만 정경련한테 압력을 넣어서 정경련이 또 지원하도록 만들고 이런 구조가 계속 형성됐다고 하면 이 내용은 비서실장까지도 충분히 갔을 거라고 보고요. 또 비서실장은 일정 부분 대통령에게 그런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무수석실 그리고 이제 가장 키맨으로 보이는 허영준 행정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그 허 행정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요. 그 과정을 보면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뭐랄까요 그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블랙리스트와도 연관이 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라고 그래서 지원해야 될 대상만 따로 뽑아가지고 그 단체만 지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또 이렇게 너무 편향적인 지금도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나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우병우 재판에 보면요 나와가지고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분들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 그러게요. 분들 아직도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돈을 지원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청와대가 얼마나 이념적으로 자기와 생깔이 같은 단체와 집단만 지원하려고 했던 아주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헌법의 가치를 위반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최진봉 교수님은 박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저는 알고 것이라고 있었다고 보고, 봅니다. 또 중간에 이제 그때 비서실장은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있었고 현규안 정무수석이 있었던 그랬었죠. 당시의 문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까지 다 연관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지금도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백 변호사 지금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이른바 윗선에서 행동대장을 했던 사람이 얘기가 잠깐 나왔던 허현준 청와대 이름이 참 국민소통 비서관이에요. 하필 이렇게 근데 소통을 굉장히 특별한 분들하고만 했어요. 특정 국민들하고만 소통을 한 어떻게 거죠. 소통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 등을 동원해서 관제